전현직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당에 복귀했고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국정 운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남아있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엔 특별기획 2020년 신년 특집 배당. 오늘은 대한신당 최경환 신임 대표와 함께 새해 현안과 정치권 과제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의 총선 행보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윤선 기자. 네, 국회 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로써 4.15 총선 정확하게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총선 제비도 더불어서 빨라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도 총선 출마자에 대한 인사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총선 출마자의 공직자 사퇴 시한을 하루 남겨두고 고민정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 등이 청와대를 떠납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퇴임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복귀를 신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당 후보를 결정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본격 출범했고요. 여기에 전략공천관리위도 조금 전 현역연 불출마 13곳을 전략공천 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공천 작업을 주도할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공천관리위원장엔 김용호 전 국회의장,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그리고 우창로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과 한국당이 총선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죠. 네, 1호 공약으로 각 당이 이번 총선에 임하는 전략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한국당은 정부 여당 심판을 정면에 내세웠습니다. 먼저 민주당 1호 공약,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입니다. 2022년까지 버스 등 교통시설과 교육, 복지시설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을 해서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당은 희망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화와 원전 살리기,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내세웠습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 또 현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그러니까 전현직 국무총리를 두 분 다 오늘 만났군요. 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습니다. 문희장은 이낙연 전 총리에게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드렸던 품격의 정치 여의도에서도 보여달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신임 정세균 국무총리도 문희장을 만났는데요. 협치를 통한 국정 운영을 주문을 했고 정 총리도 협치가 도전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여야 지도부도 예방을 했죠. 네, 여야 지도부를 찾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협치를 당부를 했습니다. 각 당 지도부도 역시 협치를 당조를 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당정청이 긴밀하게 소통을 해 나가자 특히 총리로서 이번 총선 공정하고 아주 중립성을 지켜달라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청년이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를 살릴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충북과 충남에서 행사가 예정돼 있던 탓에 오늘 회동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상견례를 겸한 회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방송 양윤선입니다. 네, 지난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또 검찰개혁 관련 법 같은 주목받던 법안들이 대부분 처리가 됐는데요. 민주당은 아직 남아있는 민생 법안이 많다면서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민생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총선 준비로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을 확인해 신속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으로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법과 금융 소비자 보호법 등을 꼽고 법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민생 법안 하나하나는 모두 우리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법안들입니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협력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올해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일자리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개선됐지만 유일하게 40대 고용률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이틀째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갈등의 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억지와 거짓의 끊임없는 반복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과 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존중해달라고 한 데 대해 부당한 인사권 행사는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발언을 두고는 조국 때문에 분통 터진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이토록 조국을 비호하는 것입니까? 친문 비리 수사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직접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통령으로서 할 말인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 대표는 또 문 대통령이 협치를 언급한 데 대해 야당을 먼저 야당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민생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보고 싶은 통계만 보고 있다고 꼬집었고 국론 분열의 핵심이었던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것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생 경제나 부동산 문제, 남북관계나 대일 외교, 조국 사태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 대부분의 생각에서 동떨어진 것이었으며 대통령의 인식이 자화자찬이거나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이 이제라도 민심을 제대로 읽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김희현, 김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총리가 오늘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당에서는 천군만마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엄청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2년 7개월 조금 넘게 일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오늘 민주당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전에 잠깐 환영식을 가졌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앞에 MC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며 직접 꽃다발을 주면서 이 전 총리의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앞으로 당과 상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해찬 대표 그리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좀 쉬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당으로 모셨습니다. 국무총리 경륜과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당의 복귀에 역할을 해주실 텐데 저희 당으로서는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입니다. 지사와 총리로 일하면서 떨어져 있던 당에 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저는 매사 당과 상의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김 기자, 이 상황을 보아하니 이제 민주당의 총선 준비에도 가속이 붙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안정적으로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실제 차기 유력 대선 주자 후보에도 오를 만큼 상징성이 크죠.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 전 총리를 중심으로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에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인데 이해찬 대표와 함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가 이 전 총리 환영식에서 선대위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이 전 총리가 과연 어디에 출마를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기자들이 서울 종로 출마 여부를 물었는데 이 전 총리는 종로로 이사하게 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최종 확정 여부는 당의 결정에 달렸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이번 총선일이 4월 15일이니까 오늘 딱 보니까 3개월이 남았네요. 네, 보니까 4월 15일 제 기억으로는요. 2004년 선거일도 4월 15일이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4월 달에 치르게 되는 게 비슷한데 이제 여야가 앞다퉈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좀 살펴보죠. 네, 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르는 게 당도 있고 인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이 또 다른 핵심 요소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오늘 4.15 총선 대비 첫 번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1호 공약이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 상징성이 되게 큰 1호 공약인데 바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 3천여 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올해는 시내버스와 학교, 공공장소 등에 1만 7천여 개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마을버스를 비롯해 문화, 체육, 보건, 복지시설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국의 모든 버스, 학교, 공공장소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빵원, 대빵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께 드리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네, 민주당이 당초 청년층을 위한 공약을 내놓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특정 분야나 계층보다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약을 상징적인 제1호 공약으로 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무료 와이파이 공약이 전체 혜택을 아우르면서 상대적으로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20대와 30대의 표심까지도 겨냥한 공약인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김세정 기자, 오늘 한국당도 총선 공약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한국당은 오늘 희망경제 공약이라는 이름의 경제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부 여당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크게 재정 건전성 확보와 탈원전 정책 폐기,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입니다. 한국당은 먼저 현 정부의 슈퍼 예산으로 인해서 재정 건전성이 매우 낮아져 위험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는 탈원전 정책 폐기입니다. 이건 역시 정부 정책과는 반대되는 공약이죠.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낭비됐고 환경이 오염됐다는 건데요.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이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노동시장 개혁도 약속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다양해진 산업 형태에는 맞지 않다는 주장인데요. 업종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바른미래당도 총선 공약과 인재 영입 발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 밖에 야당들은 각종 청년 중심으로 청년을 위한 각종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 야당들의 지금 총선 대비 관련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보수 정치 세력의 통합인데요. 그 구심체 하나인 혁신과 통합추진위원회 회의 오늘 두 번째 열렸던가요? 네, 맞습니다. 보수 세력 통합 지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죠. 네. 이 야당의 총선 전략 아무래도 이 범보수 진영의 통합 움직임에 먼저 눈길이 가는데요. 이 보수 대통합 논의의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통합 논의 중심에는 한국당과 새 보수당을 비롯해서 정당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혁통위는 오늘도 회의를 열어서 통합의 방향을 논의하고 이견 좁히기에 나섰습니다. 통합 논의에서는 이 보수라는 정치 이념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반문연대로 외연을 확장해서 중도 세력까지 포함할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보수당이 한국당의 별도의 통합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요. 민간단체 중심으로 이뤄진 혁통위는 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양당 간 대화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창당한 대한신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 등과 접촉하면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야권의 통합 과정은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매번 그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의 재편이 일어나는데 이번의 경우는 지금 김수정 기자 보도했던 지금 보수 정치 세력의 통합 또 제3세력이 어떻게 재편되느냐가 주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는 청년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당내에 더드림 청년지원단을 설치했습니다. 더드림 청년지원단은 청년 후보들에게 선거 컨설팅 등을 통해 체계적인 선거 준비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전국 대의원 대회 선거권 자격 부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을 오는 7월 1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박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출마가 유력한 윤 전 실장과 지역구 행사에 다녔다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고 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 대변인 자격으로 총선을 언급하며 야당 심판 등을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이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보유 금지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과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에 대해 일정 기한 내에 처분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소득 1인 청년 가구에 월 20만 원의 청년 주거 지원을 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혁통위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혁통위는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심판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중도 보수 세력의 통합신당 창당을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혁신과 통합에 공감하는 정당과 세력, 개인을 규합하기 위해 통합의 가치와 기준을 마련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위성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창당준비위원회의 명칭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22일까지 해당 정당의 명칭을 보완해 변경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앞서 선관위는 비례위성정당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새 학기가 되면 중고등학생들은 새로 바뀐 역사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한국당 국회 교육위 간사인 곽상도 의원이 토론회를 열고 새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임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새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용어를 수정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건국 제반을 갖춘 1948년 8월 15일을 우리나라의 건국일로 교과서에 기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1948년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즉 미국으로부터 사실상의 국가 지위를 승인받아서 전 세계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이 승인난 부분에 대해서 한 교과서도 그것을 적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새 역사교과서에 현 정부를 미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하며 역사적 평가는 다음 세대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잘 돼가 있습니까? 그런데 판문점 간 사진이 그냥 찍혀 나옵니다. 아직 평가받기에도 진행 중인 일이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사는 평가는 후세대 다음 세대한테 미루는 겁니다. 한편 교육부는 검정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 논란과 관련해 학계에 다양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지필진이 자율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편향성이나 오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고교 학점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민주당 신경민 의원실 주최로 열렸습니다. 한도영 기자입니다.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적성과 진로에 맞게 수업을 골라 듣는 이른바 고교 학점제가 2025년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개선 과제를 파악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발견된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발제를 맡은 신동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책임연구원은 다양한 전공과 연계 과목에 대한 정보가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선택 과목도 부족하다며 좀 더 많은 연계 과목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교육청에서는 없는 경우도 있고 학생에게 이것이 안내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학생이 들을 만한 과목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학생이 정말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만들어 놓고 학생에게 선택을 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토론회에서는 각각의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학생들에게 전달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단지 수업의 이름만을 보고 수업을 선택하는 거는 조금 학생들에게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용, 계획, 수업을 통해 목표하는 바등 좀 구체적인 수업 계획서가 작성되면 학생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수업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 공감하며 교사들의 교육과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개별 교과목 중심으로 양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좀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가 꾸준한 중간 점검과 대안 마련에 대해 더 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지금 결합이 돼 있지도 않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지 않다. 5년이라고 그러는 시간이 계속해서 꾸준히 평가를 하면서 문제점을 고쳐 나가야 될 거예요.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네, 지난해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 그러니까 고3 학생들 중에서도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되는 학생들에게는 선거권이 부여가 됐습니다. 당당한 시민으로서 중요한 몫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청소년 민주시민교실이 열렸습니다. 이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부터는 만 18세 학생들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열린 겁니다. 내고 싶은 목소리가 있으면 우선 어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청소년들도 나라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책임의식을 갖고 좀 더 선거 홍보 책자라든지 선거 공약을 좀 더 면밀히 주도 면밀히 살펴봐서 선거에 임해야 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유권자로서 성숙한 선택을 하려면 교육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는 청소년들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 정치와 국회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단순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이게 2500년 전에 벌써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얘기했던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굳이 제대로 투표도 안 하는 저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알지 못했던 정치에 대해 배우는 시간. 학생들은 오늘부터 3일간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하고 스스로의 실천 방안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볼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1월 15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여야의 사활이 달린 4.15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행보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핫한 인물이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오늘 아침 친정인 민주당 최고위에 참석하면서 6년 만에 당에 공식 복귀했는데요. 이 전 총리는 이해찬 대표와 함께 밝은 표정으로 최고위에 참석했고 분위기는 그야말로 화기애애했습니다.
세계 최고위 화동으로부터 꽃을 받았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무총리 경륜과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당의 복귀에 역할을 해주실 텐데 저희 당으로서는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입니다. 이 전 총리는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당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물리적인 거리가 있었을 뿐이지 마음의 거리는 한 번도 둔 적이 없다며 앞으로 당과 상의하며 제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리는 잠원동 자택에 머무르다 2월 초 서울 종로구 교남동의 한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종로 이사를 총선 출마 지역구와 연결짓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 전 총리는 이사 계기에 대해 곡해될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럽다며 청년 시절 제일 많이 산 곳이라고만 언급을 했는데요. 과연 이 전 총리가 우리에게 보여줄 새로운 모습은 무엇일지 그의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정부에서 정치권으로 돌아온 반면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총리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 이튿날인 오늘 정 총리는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 통합을 이뤄내겠다며 내각이 중심이 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밝혔습니다. 각 부처는 현장에서 국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의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정책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각계각층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의 일하는 방식도 과감히 바꿔달라며 공직자들도 인식과 태도를 전환해 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전문가가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는 오후에는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예방하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고요. 국회의장을 지냈던 만큼 협치에 대한 각오도 함께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정 총리의 탁월한 소통 능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소통의 달인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임기 후반부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선 또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다면 국회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동의청원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는 국민참여 입법 시스템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 10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문을 연 가운데 1호 입법청원이 공개가 됐는데요. 공개된 첫 청원은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자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도 자동차에 속하지만 도로 통행은 제한받고 있다며 OECD 국가 중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청원은 오늘 기준으로 1,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1호 청원에 이어 오늘은 2호 입법 청원도 공개가 됐는데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청원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문서로 작성한 청원서만 접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문턱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청원이 가능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사무처의 심사를 거친 뒤 홈페이지에 공식 공개가 되는데요. 이후 공개일로부터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정식으로 청원이 접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헌법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청원권은 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입법 전자청원 시대가 열린 만큼 국민의 청원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낸 제도로 자리 잡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였습니다. 파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안이다.
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연이 2020년 새해를 맞아서 특별 기획으로 준비한 신년 특집 대담입니다. 올 한 해 정치권에 주어진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은 최근 장단식을 가졌었죠. 장당식입니다. 대한신당 최경환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와 함께 대한신당의 초대 대표로서 올 한 해 목표와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우리 국회가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정말 올해에는 4.15 총선을 통해서 국회가 본연의 모습, 대화와 협상의 정치를 할 수 있는, 또 국민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신당 며칠 전에 장당을 했습니다. 제3세력의 결집을 통해서, 통합을 통해서 앞으로 4기 개혁정권의 재창출을 위한 기반을 이번 총선에 쌓겠다, 이런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최경환 의원 그러면 전에 국회에 동명이 있어가지고 두 분 자꾸 헷갈리고 그랬을 건데. 예. 네. 그분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최경환, 경북 경산의 최경환 의원이시고요. 예.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서 광주 북구울의 최경환 예. 의원입니다. 요즘은 최경환 그러면 대한신당 대표 최경환이 주목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인터넷 검색 순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초대 당 대표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례적으로 초선 의원을 당 대표로 했는데요. 대안이란 말, 신당이란 말 둘 다 정말 새로운 기대를 갖게 만드는데 초선 의원을 특별하게 당 대표로 지금 추대 방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추대한 의미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문희상 의장님을 내방했더니 저에게 격려를 해주시면서 초선 의원이 이렇게 맡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출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당의 중진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득권을 포기하고 통합을 위한 문을 열어놓는다는 의미에서 초선인 저를 추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임무, 그 소명, 통합이라고 하는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락 연설에서부터 제3세력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합 추진론이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창당대회 때 통합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께서 좀 화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또 무소속 여러 의원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준연동형 선거제가 통과된 이후에 여러 가지 자리에서 사석에서 또 이렇게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의원들 간의 교감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교감이라는 것은 이제 함께 해야 된다. 선거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마당에 정당 정치가 중요해졌는데 통합을 위해서 함께 하자. 이때가 됐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거대 양당의 패싸움도 싫어하지만 분열된 지리멸렬한 이 제3세력의 분열상에 대해서도 질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정말 뭉쳐야 산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원에서 원회는 원회끼리, 또 의원들은 의원끼리, 또 이제 고위층에서는 고위층끼리 이런 협상의 채널들을 유지하고 지금 만나고 있고, 바라건대 설 전에 국민들에게 라운드 테이블 같은 온탁회의 같은 게 만들어져서 통합 협상회의가 이루어지기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 설 전이라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설 전에 좀 가시화되는 것을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얘기를 했는데요. 제3세력 통합했을 때 가장 쉽게 떠오른 게 예전에 함께했던 민주평화당이 있겠고, 또 개별적으로는 안철수 전 대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아직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유보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까? 저희들은 이제 보수 통합의 대척점에 서 있는 개혁 통합을 하는 게 목표고요.
안철수 대표하고는 여러 가지 깊은 인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첫째로는 그분의 정치 지향점이 뭔지 저희들 또 국민들도 좀 많이 좀 애매모호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치 과정에서 보여준 그분의 리더십이나 정치적 능력에 대해서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전체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기반하고 있는 광주 호남. 저번에 4년 전에 안철수 대표를 키워줬던 분이 광주 호남 아닙니까? 네. 국민의당. 그 키워줬던 그 광주 호남의 유권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정적인 기류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분이 국내에 들어와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누구를 만나는지 이걸 보고 좀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세력 통합 관련해서 하나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틀 전에 이 자리에 특집 대답으로 나오셨던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네.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전에 국민의당 같이 한꺼번에 했던 그 상황을 염두에 둬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현재 전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하셔서 그 틀을 한번 복원할 생각 없으시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그냥 복원하기보다는 뭔가 서로 가치라든가 지향을 공유하는 것이 전제가 됐을 때 가능하다라는 얘기에서 아직도 가치라든가 지향에 대해서 서로 뭔가 공유점을 확인하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정동영 대표의 그런 관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가치를 앞세워서 우리가 통합에 나서야 된다. 통합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가치와 노선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4년 전 국민의당의 선택은 한국 정치사에서 대단한 양당 구도를 깨트리는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 기반을 만들어준 선택이었다고 보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걸 지키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국민의당은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다시 그 노선으로 특히 준연동형 선거제가 통과되고 앞으로 과반수 넘는 정당이 과연 한국 출연할 수 있을까 우리 정치사에. 그래서 그 다당제 기반의 정치 구조가 제도화되는 시점인데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께서 제가 4년 동안 조선으로서 해본 경험으로는 사람 두 발로 설 수 있지만 한국 정치는 두 발로 서기 힘들더라. 그래서 다당제 정치 구도를 지금 양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국 사람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닐 수 있지만 한국 정치는 양당 형태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양당이 양발로만 서면 찢어지는 겁니까? 무너지죠. 그리고 특히 싸우기 때문에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것은 박근혜 탄핵과 이번에 4+1 검찰 개혁입니다. 다 박근혜 탄핵도 그 당시 국민의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은 4+1로 된 건 아닙니까? 그래서 개혁 연합 세력들의 어떤 안정된 국정 운영을 만들어 나가는 데서도 통합된 제3세력이 반드시 국민의당이 실패한 그걸 반성을 삼아서 새롭게 형성될 필요가 있다.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정말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대한신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당이만큼 또 제3세력 통합 추진이 좀 한계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제가 남아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대한신당은 전국 정당을 추구하고 있고 또 저희들 또 부산에도 또 경북에도 그런 시당을 창당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는 현역 의원들이 호남에 집중돼 있습니다만 통합 과정에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여할 걸로 기대하고 있고 이 정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춤하셨던 분들이 수도권에 또 전국적인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불식될 거라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 역시 우리 정치사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느냐. 특히 광주와 호남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개혁 정권을 만든 아주 위대한 선택을 한 지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호남과 광주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것에서 정당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정신들을 계속 호남의 정신들을 살려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개가 국회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 논의가 됐던 법안들이 대체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나머지 경찰청법 관련이 있긴 한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 가지고는 항상 전제로 경찰 관련 개혁이 선행된 다음에 조정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그게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대단한 우리 사회의 이제 수사 관행이나 이런 걸 많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의 어떤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있는 경찰들이 나를 수사할 수 있다는 그 우려 그리고 그 전문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또 우려도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경찰 당국이 그런 우려, 국민들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편 방향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가 됐었는데 내부적으로 뭔가 수사 전담조 본부를 설치한다든가 수사청 비슷하게 설치하고 그러니까 또 자치경찰제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반 모든 경찰들이 수사에 관여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전문적인 기구, 또 훈련된 그런 그 수사 기구들을 양성하고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좀 정말로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을 했잖아요. 기나긴 진통 끝에 선거법이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개정된 선거법으로 처음 치러지는 총선에서 대한신당이 거는 기대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도 개혁정당의 통합을 통해서 3당으로 우뚝 서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이 잘 된다면 더 이상 성과도 얻을 수 있다. 1당, 2당의 목표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단순히 캐스팅 보터를 넘어서서 좀 리딩 파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국회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세력으로서 안착하는 것을 목표로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총선에서 역시 이번에 새로 개정된 선거법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큰 정당들에서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드느냐 마느냐 위성 정당이라는 표현도 합니다만 최근에 중앙선관위에서 비례 명칭을 쓰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결론 내렸는데요. 그 비례라는 명칭을 쓰지 않더라도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미 그런 정당, 비례용 정당을 만들기 확정한 상황인데 그런 환경들이 선거 국면에 특히 대한신당에는 어떤 작용을 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먼저 참 한심한 발상이고 정말 우리 국민 수준을 얕잡아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좀 꼼수를 버리고 좀 정정당당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들이 마지막에는 교정해주고 바로 잡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한신당과 같은 전국의 중도계층이 지난 4년 전에 국민의당으로 정당 투표를 이렇게 몰아줬듯이 대한신당과 같은 그 중도 개혁층에게 정당 투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 자리에서 중도 개혁 정당을 키워주는 의미에서 그런 유성 정당의 꼼수를 쓰는 정당을 버리고 중도 개혁 정당에 많은 투표를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또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인재 영입 경쟁이 정말로 치열한데요. 대한신당의 인재 영입 기준은 또 무엇이고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재 영입 이상의 세력 참여를 이제 끌어내야겠죠. 지금 단계는 제 세력의 현실 정치 세력의 통합이고요. 저희들의 기준은 이제 보수 통합에 대항하는 개혁 통합의 관점이기 때문에요. 그런 우리 사회에 또 경제, 모든 또 남북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혁적이고 어떤 중도 진보적인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세력들, 특히 저희들은 청년이나 젊은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또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을 참여시키는 노력들을 가지고 인재 영입을 하고 있고 조만간 정당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많은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최고위원이나 이런 당직들을 비워놓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정당들이 이제 새로운 자원 이야기하면은 청년 미래를 얘기하는데 대한신당으로 봤을 때 좀 잠재적으로 이 세력은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잠재적인 자원들이 좀 있습니까? 청년 미래 관련해 가지고. 저는 현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능 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직능 대표가 그 직능 분야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 정당 구조는 너무 특정 관료들이나 또 사회운동권 출신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대표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직능 분야에서 대표들이 좀 참여하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생활정치, 민생정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신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과제를 가지고 국회에 들어오는 직능대표 출연들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여러 차원에서 좀 교섭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에 전국 관련 질문 한두 개 드리겠습니다. 14일에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최근에 검찰 인사 관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의견 청취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했던 두 가지 방식 자체에 대해서 잘못한 거다. 오히려 인사 절차에 윤석열 총장이 잘못한 거다라는 지적이었는데, 그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왜 그렇게까지밖에 못하는지, 저도 청와대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검찰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한 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국정을 같이 수행하는 사법 중추기관인데요. 대통령과 검찰이 이렇게 꼭 대척점에 서야 되는가, 이런 점에서 그 말씀도 너무 검찰을 계속 검찰 개혁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인사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그랬을 텐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모습으로 굳이 보였어야 하느냐, 이런 점에서 검찰총장도 또 법무부 장관도 또 대통령도 좀 부적절했다. 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이런 검찰 기구가 이렇게 인사 문제에서 파문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권력과 청와대를 향한 수사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 담당자를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부의 소속 기관으로서 서로 내부에 조율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검찰 개혁 과제가 있지만 그런 노력들을 우리 정부가 했을 때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절차나 방식은 그렇게 보시지만은 그 인사 내용을 두고 상당히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 개혁을 위해서 했던 인사 조치였다라는 얘기가 하는가 하면은 한국당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다라는 것인데, 그런 서로 다른 주장에서 어느 쪽 해석에 가깝습니까?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다른 어떤 진영에서는 시원한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권력을 향해서 들어오는 칼날들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하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그걸 이렇게 무찔러버리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대한신당의 대표로서 앞으로 어떻게 당을 이끌어갈 계획이신지 또 궁금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번 설 연휴 때 뭔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랫동안 김대중 대통령을 보좌하고 모셨던 비서관인데요. 지금 살아계신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대한신당을 성공해서 반드시 2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4기 개혁 정권 창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이번 총선에서 만들어내라. 민주당만으로는 어쩐지 부족하다. 같이 개혁연합 세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내라. 그러려면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 제3세력을 통합하는 걸 성공시켜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초선 의원이 저에게 맡아준 소임 통합에 최선을 다해서 4.15 총선 때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지역구에서 열심히 또 주민들하고 지내면서 또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 얘기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당의 재편 상황에 따라서 경쟁 구도가 좀 달라지긴 할 건데, 적어도 지금 최경환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광주 북구 우리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과의 경쟁이 불가피한데 경쟁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은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만나보면 첫째, 하나로 뭉쳐라, 통합하라, 그러면 같이 해주겠다, 이런 거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 광주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서울도 완전히 민주당 독식을 했습니다. 시장, 도지사, 시의회, 구의회까지 독식을 한 현상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견제와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그 호남에서도 정치 경쟁 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신당에 대한 또 통합 노력을 하고 있는 대한신당에 대한 지지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대한신당의 초선 의원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부여받고 초대 당 대표를 맡으셨습니다. 제3세력을 지금 구축하겠다 중심에 서겠다고 하는데요.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스튜디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겨울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영하 10도에서 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